오늘은 ETF 트렌드 2020 대변동의 시대 이기는 판을 짜라 책의 공동 저자 중에 한 분이신 문남중 저자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지금 대신증권 글로벌 전략팀의 팀장님으로 또 계시고 계시죠. 네네. 네, 그래서 오늘 정말 그 깊은 어떤 인사이트를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제가 얻어가고 싶습니다. 갑자기 짐을 저한테 주시는데요. 네, 일단 바로 들어가면 지금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이 되게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혼란스럽고요. 네네.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 이제 투자 대안으로 신흥국 투자를 권하셨거든요. 네네. 이유가 뭐 특별히 있을까요? 일단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이해서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들을 좀 놓고 본다고 하면 이 주요국들의 어떤 행동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경기가 좀 어려워지면 이제 일반적으로 꺼내드는 정책들이 결국 내수 확대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자국 통화 가치를 절하시키는 방법을 쓰는 방법들이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양적 완화와 같이 시중의 유동성을 풀어서 이제 내수 소비 확대를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을 통해서 성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과거에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본다고 하면 선진국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사실은 돈을 많이 풀어대는 그런 정책들을 꺼내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중에 유동성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자금들이 결국에는 원자재 시장, 이제 신흥국으로 또 들어가게 되면서 사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또 신흥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좋아지고 또 이제 그 신흥국의 이제 통화 가치가 절상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신물로 팔급되는 효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라는 어떤 사태를 맞이하면서 약간 비슷한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좀 이런 효과들이 이제 나중에 나타난다고 하면 결국 이 신흥국 시장의 수혜는 분명히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신흥국 가운데서 뭐 신흥국이라면 워낙 범위가 많죠. 넓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신흥국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보통 그 베트남하고 뭐 중국이라든가 뭐 이런 우리 인접하면서 뭔가 미래 시장이 좀 클 거라고 기대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좀 주로 이렇게 그 권하실 만한 나라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인도랑 베트남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이유가 그 보통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동전의 양면처럼 사실 좀 희망을 찾고자 하는 아이콘들도 좀 높아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이라는 기대감을 놓고 봤을 때 단연 돋보일 수 있는 국가가 인도, 베트남이라 그렇게 좀 보는 거고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이 인구가 많다는 거죠. 젊은 층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사실 인도는 1991년도 신경제정책을 꺼내들면서 지금의 어떤 경제성장을 이뤘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1986년도 도입모의 정책을 내부적으로 실시하면서 사실 우리나라랑 비슷한 성장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출 주도의 성장을 견인을 했고 실제적으로 또 외부의 FDI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지금의 베트남 모습을 좀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다른 타 신흥국 대비해서 이 두 국가가 차별화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젊은 층의 인구들이 있다는 게 앞으로도 성장 기대감을 높이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신흥국 하면 중국을 먼저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중국을 좀 보수적으로 보거든요. 그 이유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 생산기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분명히 해준 건 있는데 노동이나 어떤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를 놓고 봤을 때 사실 인도나 베트남 타 국가들보다 이 비용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중국에 있던 어떤 제조 기반의 기업들이 사실 인도나 베트남으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중국의 어떤 과거의 어떤 포지션을 앞으로는 좀 인도나 베트남이 차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또 그렇게 기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뭐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가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이제 수출 위주의 정책에서 그 내수 시장을 키우는 정책으로 전환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내수 규모는 워낙 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더 큰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저도 이 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동조를 하는데요. 어차피 14억이 넘어가는 인구에 대해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투자를 하되 저는 이제 이 14억의 인구를 놓고 봤을 때 섹터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결국 내수와 함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을 위주로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찬성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이 중국이라는 이제 시장 자체를 놓고 본다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구조적인 성장을 저해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요. 사실 이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 중국의 레간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업 부채였습니다. 그 GDP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기업 부채가 사실 임계치로 제시하는 수치가 80%인데 그거를 2배 가까이 상회하는 거의 160% 가까이 되는 수치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앞으로 중국이 성장하는데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주목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그 말씀은 이제 중국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선별적으로 내수와 관련된 그렇죠. 업종에 대해서 네.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유효하다 투자 네. 전략이 네.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중국의 그런 기업들 가운데서도 뭐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네네네. 이제 그런 기업들은 또 투자할 만하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최근에 미국에 상장되었던 중국 기업들이 상장 폐지 당하는 케이스가 조금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직은 중국의 기업 그 내부 회계 제도가 투명하지 않아서 일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내에서도 좀 선별적인 투자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다만 뭐 미국 내에도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면 그 중국 내 이 온라인 교육과 관련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교육이란 부분들의 구조적인 어떤 그 교육 아이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실제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지 여부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잣대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베트남으로 와서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 이제 뭐 보통 호리병 구조라고 해서 네네. 젊은 층들이 많다. 네. 그래서 미래에 네. 대한 네. 그 전망을 좀 낙관적으로 네. 보는 분들도 있지만 네네. 또 반대로 그 1인당 그 국민소득이 네네. 좀 낮기 때문에 네네. 구매 수치가 네네. 그렇게 높지가 않다. 구매력이.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네네.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정치적인 네. 어떤 리스크 네. 이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아마 이제 베트남의 어떤 경제 발전 단계를 놓고 봤을 때 이 사회주의라는 부분이 이제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단계까지는 아직 올라오지 못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먹고 사는 문제가 급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경제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범위로 이제 올라와야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이 사회주의의 어떤 색깔들을 경제에 반영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단적으로 얘기해드린 이유가 이 베트남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삼성그룹이라 할 수 있는 빈그룹 같은 경우에는 최근 자동차 산업에 진출을 하면서 사실 이 부채 이런 숫자로 가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망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 얘기해드리는 이유가 아직까지는 정부 주도의 어떤 성장이 바탕이 깔려 있고 거기에 따른 수혜가 가능한 기업들이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발전 단계를 놓고 봤을 때는 아직 사회주의라는 색깔이 반영되기에는 좀 시기상조이지 않나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빈그룹 말씀하셨지만 베트남의 그 전체적인 그 밸류를 놓고 보면 왜 워렌 버핏의 그 무슨 투자 지수 있잖아요. 네네. 그걸로 보면 이제 투자할 만하다라는 네. 의견도 있는데 네네. 또 반대로 그 어디죠? 그 회계 국제 그 네네. 뭐라고 그러죠? 그 네. 뭐 무디스 같은 네네. 이런 것들의 어떤 신용 평가 네네. 회사들의 네. 평가를 보면은 투자 부적격 회사란다. 네. 나라로 네. 그렇게 평가가 되고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그 재무적인 아니면 어떤 여러 그 리스크 요인이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제 신흥국에 투자할 때 뭐 회계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부채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불거질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뭐 베트남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결국 이 성장하는 그 국가들이 갖고 가야 되는 어떤 성장통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무디스나 이런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분명 숫자로서 놓고 봤을 때 분명 우려해야 되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저는 과거 우리나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경제 발전을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 이뤄냈었는데 사실 본격적인 어떤 경제 발전의 도약을 했던 당시는 아마 80년대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베트남, 중국의 1인당 GDP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80년도나 조금 더 이르다고 하면 이제 70년대 후반 정도로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하에서는
사실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리스키한 부분들은 그냥 성장통 중에 하나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선진국, 신흥국, 또 신흥국 내에서도 이제 뭐 한국과 중국, 이 다음으로 또 거론될 수 있는 국가들은 결국 인도 이후에는 이제 아세안의 베트남 정도일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포스트 차이나라는 국가를 찾는 개념 하에서 좀 성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베트남 시장이 워낙 작잖아요. 네네. 그 작은 시장 가운데서 어떠한 종목 혹은 어떤 산업군에 그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저는 그 빈그룹을 보았을 때 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사업 구조가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에 좀 주목하는 이유는 베트남의 어떤 인구 사회 변화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 성장을 좀 발판에 올랐었을 때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높아지면서 내 집을 하나씩 샀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마 노태우 정권 때 뭐 100만 원 건설하면서 그때 그랬죠.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베트남의 소득이 올라가면서 지금 베트남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내 집을 하나 마련하고자 하는 니즈가 높아지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지금 베트남의 부동산, 건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투자하는 아이템으로서 괜찮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일부 혹자들은 베트남의 부동산 가격들이 많이 올라서 이제 좀 약간 정점을 지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는데요. 어차피 그거는 이제 명목적으로 보이는 숫자와 관련된 것이지 사회적인 어떤 인구 변화를 놓고 봤을 때는 이제만 뭐 초입 단계 정도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망한 어떤 산업이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네. 뭐 이렇게 좀 그 기업 이름이라든가 이런 거 뭐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이제 좀 뭐 살펴봐야 되니까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라 네. 한번 관심을 갖고 살펴볼 만한 기업들. 빈그룹이라는 이 상장되어 있는 그 기업 자체가 이제 부동산 개발과 대한 아이템을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빈그룹 내에서 빈홈즈라는 어떤 주택 사업 위주로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좀 위주로 좀 봐주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인도 관련해서 좀 들어가 보면 인도도 물론 인구는 엄청나지만 거기 뭐 카스트 제도라든가 또 어떤 문맹률이라든가 빈부의 격차 뭐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성장에 대한 한계를 느끼는 분들이. 근데 중국도 사실 이 빈부 간의 격차가 크거든요. 근데 중국도 지금의 어떤 성장 모델을 이뤘던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흑역사 같은 존재이긴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부의 뭐 불평등이 상당히 심한 국가이긴 하지만 결국 인도라는 국가가 이 IT 특히 소프트웨어 쪽에서 좀 이렇게 그 국가의 어떤 경제 성장의 주축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까지 잘해왔고 또 앞으로도 잘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인도라는 국가는 이 어떤 산업에 대해서 좀 이 포커스를 잘 두었던 부분들이 지금의 어떤 성장의 발판을 이루는 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정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좀 망가진 부분들은 있지만 작년까지만 놓고 본다고 해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솔깃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꺼내놓은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이런 기업들의 어떤 법인세율을 인하시킨 부분들. 사실 법인세율 인하라는 부분들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차피 인도라는 시장 내에서 이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이 제품 가격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품 가격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비용이 줄어드는 부분들을 R&D 투자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의 동력으로 쓸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인도 정부가 작년에 도입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망가진 부분들이 좀 약간 시차를 좀 길게 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인도라는 그 국가 자체가 이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그 이전을 놓고 본다고 하면 뭐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전국적으로 이제 세율이 다르다 보니까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나라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통일시켜 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인도라는 국가가 투명성이라는 부분들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좀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어느 정도는 좀 이치를 좀 포지셔닝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인도에서는 좀 유망한 산업 분야, 그 다음에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IT와 관련된 산업 위주에 좀 포커스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베트남이 됐든 인도에 됐든 어떤 유망한 종목을 이제 선택을 해서 투자를 했다 치고요. 그러면 보통 보유 기간을 어떻게, 그러니까 투자 형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사실 인도나 베트남은 좀 긴 시기를 두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지금 비교할 수 있는 중국과 성장을 비교할 수 있기에는 단기간에 쫓아가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시계열로 놓고 온다고 하면 저는 한 10년 정도 보고 투자를 하시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 시계열이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신흥국, 이머징 국가에 투자를 할 때 가장 이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율 문제잖아요. 네, 환차손 문제.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물론 기조적으로 달러 약세가 예상은 되긴 하지만 또 신흥국 같은 경우는 어떤 위기가 앞으로 우리 보면은 여러 가지 위기를 지금 예견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보통 우리 신흥국의 그 환율 같은 경우가 워낙 이 급등락이 심하니까 네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도 2008년도 그런 금융위기 같은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이제 각국의 신흥국가들이 재정수지든 경상수지든 개선을 좀 보이려고 하는 정책들을 많이 꺼내들면서 과거보다는 일정 범위 이상으로 좀 안정성을 많이 높여놓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대외적인 영향력에 휘둘릴 수 있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신흥국 국가의 특징이기 때문에 앞으로 리스크가 지금 현 상황보다 더 커진다고 하면 사실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과거보다는 그 범위 자체가 좀 좁혀진 부분들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국가별로 편차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한국이 포함된 아시아 공업국들이 당연한 안정성이 가장 높은 국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어차피 어떤 대변수의 영향력 하에서는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인구가 많은 내수 소비를 통해서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는 국가들, 내수 소비국들이 그 차순위, 투자 순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아시아 공업국, 내수 소비국, 만약에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고 하면 이 순위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인도와 베트남이 유망하다 이렇게 네네, 보시는 거군요. 네네. 선진국, 우리가 이제까지는 투자하면은 그래도 일단 미국의 네. 선진 시장에 네. 좀 많이 집중을 해왔잖아요. 네네. 최근 몇 년간. 네네. 그리고 그 높은 수익률로 또 기대에 보답을 했고요. 근데 지금부터는 선진국 시장보다는 좀 이머징 마켓 쪽이 좀 더 수익률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아마 이제 보유 기간 내에서 수익률을 상대평가했을 때는 단연 신흥국에 투자하는 게 수익률은 높을 겁니다. 장기 투자했을 때. 네네. 다만 이제 변동성이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이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리스크를 감내하기 어렵다는 성향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을 최우선 국가로 해서 선진국에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고요. 나는 이제 약간 리스크한 부분들을 좀 테이킹 해가지고 투자를 해보려는 성향이 있는 분은 신흥국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국가가 인도, 베트남이 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예. 네. 그럼 여기는 어떻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주요 산업군의 종목들로 들어가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ETF 그쪽도 좀 ETF 같은 게 있나요? 예, 저는 ETF 투자가 어떻게 보면 이 바구니라는 측면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유망한 기업들을 다 담고 있는 상품이 ETF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는 관점에서 ETF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대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혹시 우리가 좀 관심 가질 만한 ETF 소개를 해주신다면 뭐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MSCI 지수에 연동되는 상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도나 베트남에 투자할 때는 이 MSCI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VN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AUM 총 자산 규모가 큰 이제 ETF가 많지도 않고 대표되는 ETF가 하나 정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거래하시는 증권사를 통해서 그 리스트를 받으셔가지고 투자하시는 방법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